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광개토대왕. 이름은 들어보셨죠? 고구려 최전성기를 이끈 왕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왕이 된 게 몇 살일 것 같으세요? 30대? 40대? 아닙니다. 18세입니다. 18세요.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 나이에 나라를 맡았어요. 더 재밌는 건 이 사람이 18세에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귀족들 사병을 다 빼앗았습니다. 너희 군대, 이제 내 군대. 상상이 됩니까? 18살 신입이 회사 들어가자마자 임원들한테 부서 예산 다 회수합니다 하는 거예요. 미쳤죠?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374년 어느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51년 전이네요. 고구려 왕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고담덕. 나중에 광개토대왕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고국양왕. 그리고 할아버지는 고국언왕입니다. 근데 이 담덕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기 3년 전에 집안에 엄청난 일이 터졌어요. 371년 평양성 전투. 백제 근초 고왕이 3만 대군을 끌고 올라왔습니다. 목표는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입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삼성과 LG가 경쟁하고 있는데 LG 회장이 탱크 몰고 삼성 본사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회장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요. 말이 됩니까? 안 되지만 그런 시대였습니다. 백제군이 평양성을 포위했고 고구려는 필사적으로 막았으며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고국언왕 담덕의 할아버지가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수도 방어전에서 전사한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청와대 방어전에서 전사했다. CEO가 본사 빌딩 지키다가 죽었다. 충격이 어떤 수준인지 상상이 됩니까? 고구려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께서 돌아가셨다. 백제한테 당했다. 우리가 졌구나. 그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고국양왕, 담덕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고국양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는 전사했고 나라는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귀족들은 누가 다음 왕이냐 눈치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고국양왕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후계자를 빨리 확실하게 정해버리자. 386년 담덕이 대략 13살쯤 됐을 때 태자로 책봉합니다. 13살이요. 현대로 비유하면 중학교 1학년 아이를 야, 너 회장 될 거니까 지금부터 임원회에 들어와 하는 겁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전하, 너무 이른 것 아닙니까? 왕자가 아직 어립니다. 아니요. 지금 정해야 하오. 하지만 고국양왕이 단호하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나라가 어떻게 됐소? 혼란스러웠소. 왕위 계승 다툼으로 나라가 또 흔들릴 여유가 없소. 왕위 계승 싸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삼국지에서 조조가 죽은 후 아들들이 싸우고 조선시대에 왕자들이 피 튀기게 싸우고 나라가 강해도 왕위 계승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고국양왕은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음 왕은 담덕이다. 이에 있는 놈. 깃발을 확 꽂아버린 겁니다. 현대 기업으로 비유하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일찍부터 후계자는 이재용이라 확정하고 이재용을 각 계열사 돌려가며 실무 경험 쌓게 한 거랑 비슷합니다. 이견 없지. 후계 구도는 정해졌어. 자, 담덕이 13살의 태자가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5년 동안 뭘 했을까요? 왕자 대접 받으며 놀았을까요? 아닙니다. 혹독한 후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첫째, 군사회의에 참석합니다.
태자 전하, 오늘은 북방거란 정세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13살 아이가 어른들 회의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거란이 압록강 북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병력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 5천으로 추정됩니다. 담덕은 가만히 앉아서 듣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따로 물어봅니다. 아버지, 거란은 왜 자꾸 침입합니까? 저들은 유목민이다. 겨울에 식량이 부족하면 우리를 치러 온다. 그럼 막으려면 예방하거나 선제 공격하거나 아니면 협상하거나.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둘째, 변방 순시를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국경 지역 시찰 나가면 담덕도 따라갑니다. 태자 전하, 여기가 요동 방면 국경입니다. 저 너머가 후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담덕은 눈으로 직접 봅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건 다르니까요. 셋째, 귀족들의 사병 규모를 파악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어느 날 담덕이 아버지한테 물었을 겁니다. 아버지, 저 귀족들은 왜 각자 군대를 갖고 있습니까? 오래된 관습이다. 각 가문이 자기 병력을 거느리는 게 전통이었지. 그럼 왕이 전쟁할 때 그 군대들을 다 모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실제로는요? 귀족들이 손해보기 싫어하면 병력을 안 내놓는다. 담덕이 이해했을 겁니다. 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구나.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병이 뭐냐? 귀족이나 호족이 개인적으로 거느리는 군대입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삼성전자 사장이 자기 직속 경호팀 1만 명, 삼성물산 사장도 자기 경호팀 8천 명, 삼성생명 사장도 자기 경호팀 5천 명. 이런 식으로 각 계열사 사장들이 사조직 무장 병력을 따로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고요? 회장왕이 애플이 쳐들어온다. 다 같이 막자. 해도 각 사장들이 계산기 두드립니다. 우리 부서 손해보기 싫은데. 왜 우리가 앞장서야 하는데? 다른 부서가 먼저 나서게 하고 우린 뒤에서 지원만 하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집니다. 371년 평양성 전투가 딱 그랬습니다. 백제군 3만이 쳐들어오는데 고구려는 총 병력은 그보다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모으지 못했어요. 왜? 귀족들이 자기 사병 내놓기 싫어서. 우리 집안 병력이 손실 보면 어쩌려고? 다른 집안이 먼저 나서면 우리만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왕이 죽은 겁니다. 담덕은 태자 시절 5년 동안 이걸 똑똑히 봤습니다. 회의 때마다 귀족들이 병력 동원 요청에 뭐라고 답하는지, 누가 협조적이고 누가 비협조적인지, 각 가문의 사병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노트 필기하듯이 머릿속에 다 기록했을 겁니다. 내가 왕이 되면 이것부터 고쳐야겠다. 391년입니다. 고국 양왕이 사망했습니다. 담덕은 18세가 됐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식 당일 궁궐대전에 귀족들이 모였습니다. 나이든 귀족 하나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18살 애송이가 왕이라. 잘 조종하면 되겠군. 다른 귀족도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우리 말 잘 들을 거야. 오히려 좋아. 어린 왕을 옹립하면 뒤에서 실권을 쥐기 좋거든요. 조선시대 외척 정치 생각해보세요. 즉위식이 끝났습니다. 신하들이 축하 인사를 올렸고 담덕은 차분하게 받았으며 분위기는 평화로웠습니다. 저애는 온순하네. 다루기 쉽겠어. 그런데 즉위 직후 첫 조정회의. 담덕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들에게 명한다. 예, 전하. 즉시 군제 개편을 단행한다. 군제 개편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담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각 가문이 보유한 사병을 모두 왕실 직속 중앙군으로 재편한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전하. 지금부터 모든 군사력은 왕이 통제한다. 사적인 군대는 허용하지 않는다. 귀족 하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하, 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관례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담덕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관례 때문에 선왕께서 돌아가셨다. 그게 무슨 371년 평양성 전투. 병력이 부족해서 진 게 아니었다. 귀족들이 사병 내놓지 않아서 졌다. 내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담덕이 계속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군대는 하나다. 나라의 군대다. 개인의 군대가 아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18살 신입 CEO가 취임 첫날 이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 계열사의 예산권, 인사권 다 본사로 회수합니다. 이사들이 뒤집힐 겁니다. 이봐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권한을 왜 빼앗는 겁니까? 하지만 신입 CEO가 말합니다. 이사님들 각자 따로 놀다가 우리 회사 망할 뻔했잖아요. 이제 본사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바로 그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담덕이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사병을 국가 정규군으로 편입. 각 가문의 군사는 이제 고구려군이다. 개인 소유가 아니다. 둘째, 지휘관 임명권을 왕이 갖는다. 부대장은 내가 임명한다. 세습도 없고 가문 배경도 없다. 실력으로만 뽑는다. 셋째, 군량과 무기는 중앙에서 통일 지급. 병사들 월급도 중앙에서 준다. 각 가문이 군량되는 거 금지한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돈 주는 사람이 진짜 상사거든요. 귀족이 병사한테 월급 주면 병사는 귀족 말 듣습니다. 하지만 왕이 월급 주면 왕 말 듣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넷째, 병력 동원 명령은 오직 왕만 내린다. 귀족들끼리 사적인 전투. 금지. 왕의 명령 없이 병력 움직이는 거. 반역죄. 당연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나이든 귀족이 항의했습니다. 전하, 이건 우리 가문의 전통을 무시하는 겁니다. 담덕이 반문했습니다. 전통이 중요합니까? 나라가 중요합니까? 그야. 371년에도 그 전통 지키다가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전통을 지킬 것인가? 나라를 지킬 것인가? 다른 귀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십니다. 군사적 경험도. 담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으신 분들이 사병 부렸는데 백제한테 졌지 않습니까? 전곡을 찌른 겁니다. 귀족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보통 18살이면 어른들한테 눌리잖아요. 그런데 담덕은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첫째, 아버지가 깔아놓은 정당성. 13살에 태자로 세워져서 5년간 활동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애송이가 아니라 준비된 후계자였던 거죠. 군부와 관료들도 이미 담덕을 알고 있었어요. 저 왕자, 회의 때 질문 수준이 좀 다르던데? 변방 시찰 때 현장 파악이 빠르더라. 5년 동안 신뢰를 쌓아뒀던 겁니다. 둘째, 타이밍이 완벽했다. 391년 주변 상황을 보면 백제는 아신왕 즉위 초기라 내부 정리 중, 후연은 북이랑 전쟁 중이라 바쁨, 거란비련은 분열 상태. 주변이 다 바쁠 때 내부 개혁하는 게 정석입니다. 삼성도 애플이 신제품 개발로 정신없을 때 조직 개편하잖아요. 셋째, 명분이 확실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사병 문제 때문. 이거 부정할 귀족이 없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넷째, 담덕 본인의 카리스마. 5년간 배우고 관찰하고 준비하면서 이 사람 뭔가 다르다는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회의 때 18살이 하는 질문의 수준이 거란은 왜 침입합니까? 어린애 질문. 이게 아니라 거란이 침입하는 시기는 주로 언제입니까? 그들의 식량 사정과 관련이 있습니까? 선제 공격과 방어 중 어느 쪽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까? 전략가 질문.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귀족들도 이해 좀 다른데? 생각했을 겁니다. 군제 개편 다음으로 담덕이 한 일. 독자 연호 선포. 짐은 오늘부터 연호를 영락으로 정한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전하 연호라니요?
그렇다. 영락 원년이다. 자, 여기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호가 뭐냐? 왕이 쓰는 달력의 이름입니다. 영락 1년, 영락 2년. 이렇게 세는 거죠. 그런데 당시 동아시아 질서에서는 연호 쓸 수 있는 사람 황제였어요. 중국 황제만 연호를 만들고 주변 나라들은 그 연호를 따라 쓰는 게 원칙. 우리는 중국 밑에 있는 제후국입니다라고 인정하는 표시죠. 그런데 담덕은 나 중국 연호 안 쓴다. 내가 만든다. 현대로 비유하면 한국 회사가 우리 구글 클라우드 안 쓰고 자체 서버 구축한다 선언하는 겁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독립한다는 뜻이죠. 신하가 걱정했습니다. 전하 중국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담덕이 답했습니다. 중국, 지금 후연이랑 북이가 싸우느라 바쁜데 우리 신경 쓸 여유 없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눈치 볼 필요 있나? 하지만 우리는 백제를 이겼고 거란을 제압했고 요동도 노릴 수 있는 나라다. 중국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덕이 선택한 연호 이름이 영락. 뜻은 영원한 즐거움 또는 영원히 번영하다. 왜 하필 이 이름이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371년 평양성 전투 이후 20년간 고구려는 백제한테 당한 나라라는 이미지였습니다. 국민 사기는 바닥, 귀족들은 의기소침, 우리가 언제 다시 강해질까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18살 새 왕이 영원한 번영이라는 연호를 내걸면 우리 다시 일어선다. 그것도 영원히. 메시지인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망해가던 애플 복귀에서 싱크 디퍼런트 캠페인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브랜딩이죠. 자, 391년 영락 원년. 담덕이 즉위 첫 해의 한 일들을 정리해 볼까요? 1월 즉위. 2월 군제 개편 착수 사병 해체 명령. 3월 독자 연호 영락 선포. 4월 관직제도 정비 군사 보좌 직책 신설. 5월 6월 오부 체제 재편 동서남북 중앙. 7월 8월 각 부마다 왕실 직속 지휘관 배치. 9월 10월 정보 수집 백제 후 연거란 동향. 11월 12월 첫 작전 준비 남진 계획. 1년에 이 모든 걸 했습니다. 현대 기업으로 비유하면 신임 CEO가 첫 해에 조직 개편, 인사 시스템 혁신, 브랜드 리뉴얼, 경쟁사 분석, 신제품 출시 준비 5가지를 동시에 돌린 겁니다. 부하 신하가 걱정했을 겁니다. 전하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천천히 하셔도. 담덕이 답했을 겁니다. 천천히. 그 사이에 백제가 쳐들어오면 후연이 요동으로 내려오면 시간이 없다. 하지만 귀족들 반발이. 반발. 이미 예상했다. 그래서 빠르게 끝내는 거다. 귀족들이 조직화해서 반대하기 전에 기정사실로 만드는 거다. 속도전이었습니다. 담덕이 즉위 첫 해부터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한 이유. 3가지였습니다. 첫째, 귀족들의 반발이 조직화되기 전에 끝내야 한다. 군제 개편으로 권한 잃은 귀족들. 처음엔 황당해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시간이 지나면 모의합니다. 우리끼리 뭉쳐서 저항 끌어내리자. 더 시간 지나면 쿠데타를 꾸밉니다. 담덕은 그 시간을 안 준 겁니다. 즉위 첫 해에 개혁 완료하고 다음 해부터 전쟁 나가서 승리하면 반대파는 입 다물 수밖에 없죠. 결과가 나왔으니까. 둘째, 백제가 회복하기 전에 쳐야 한다. 백제도 불안정했어요. 384년 친유왕, 385년 진사왕, 392년 아신왕. 왕이 자주 바뀌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담덕은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판단했습니다. 셋째, 중국 정세가 언제 바뀔지 모른다. 후연이 북이와 싸우는 동안은 고구려를 건드릴 여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기회의 창이 열린 시간이 한정됐으니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 스타트업 생각해보세요. 경쟁사가 자금 조달 중일 때, 시장이 아직 레드오션 안 됐을 때,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움직일 타이밍은 정해져 있습니다. 놓치면 끝입니다.
담덕은 그걸 알았어요. 지금이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391년 12월 말입니다. 궁궐 집무실에서 담덕이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옆에 부하 장수가 서 있습니다. 전하, 군제 개편이 완료됐습니다. 얼마나 모았나? 중앙군 3만, 각 부에 분산 배치된 병력 합쳐서 총 10만입니다. 좋다. 지휘 체계는? 왕실 직속 지휘관들이 각 부대를 장악했습니다. 귀족들 반응은? 불만은 있으나 표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담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량은? 내년 봄 작전까지 충분합니다. 무기는? 검, 창, 활, 갑옷 모두 준비됐습니다. 담덕이 지도 위에 손가락을 놓았습니다. 한강 유역. 내년 봄 여기를 친다. 백제입니까? 그렇다. 관미성부터 시작한다.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백제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선왕 시절에도 담덕이 말을 끊었습니다. 선왕 시절과 지금은 다르다. 그때는 귀족들 사병이 제멋대로였지만 지금은 내가 통제한다. 그때는 군량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충분하다. 그때는 지휘 체계가 엉망이었지만 지금은 일원화됐다. 담덕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아니, 반드시 이긴다. 18세 청년의 자신감이었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조직을 바꾸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병력을 모으고 전략을 짰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부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담덕이 지도를 쭉 훑어봤습니다. 한강 이북 전북. 전부요. 그렇다. 한강 이북을 우리 땅으로 만든다. 백제를 한강 이남으로 밀어낸다. 그건 대단히 야심찬 목표입니다. 담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야심? 아니다. 현실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자, 여러분. 391년 한 해 동안 담덕이 한 일을 정리해 볼까요? 18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귀족들 사병을 해체했습니다. 중앙 집권 군제를 완성했습니다. 독자 연호를 선포했습니다. 첫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1년 만에 이 모든 걸 해냈어요. 여러분, 18세에 뭐 하셨나요? 대학 입학, 군대 입대, 아르바이트. 담덕은 18세에 나라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첫째,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나 아직 어려서, 경험이 없어서. 담덕은 18세였지만 해냈습니다. 둘째,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13살부터 5년간 준비했기 때문에 18세에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타이밍이 중요하다. 주변이 바쁠 때,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망설이지 않고 실행했습니다. 넷째, 속도가 생명이다. 천천히 하면 반대 세력이 조직화됩니다. 빠르게 끝내서 기정사실로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명분이 있어야 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라는 명분이 있었기에 반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할 때, 조직 개편할 때, 변화를 시도할 때 담덕처럼 하면 됩니다. 명분 확보, 빠른 실행, 기정사실화. 이게 변화의 공식입니다. 다음 제2부에서는 담덕이 392년부터 시작한 전쟁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18세에 혁명을 완성한 청년이 19세에 어떤 전쟁을 치르는지 기대하세요. 여러분, 제1부에서 우리는 18세 담덕이 어떻게 혁명을 완성했는지 봤습니다. 사병 해체, 군제 개편, 독자 연호. 1년 만에 다 해냈죠. 그런데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전쟁입니다. 391년 겨울 궁궐 작전실. 담덕이 지도를 펼쳐놓고 장수들을 모았습니다. 경들, 내년 봄 우리는 남쪽으로 간다. 장수들이 긴장했습니다. 백제입니까? 그렇다. 한 장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백제는 20년 전 우리를 이긴 나라입니다. 선왕께서 담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알고 있다. 371년 평양성 전투. 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그 전투 말이지.
예. 바로 그래서 가는 거다. 20년 전 당한 걸 갚아야지. 복수전이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이 애플한테 대형 소송에서 졌습니다. 20년간 굴욕을 참았어요. 새 회장이 취임합니다. 18세 젊은 회장이죠. 첫 이사회에서 말합니다. 애플과 정면 승부 갑니다. 시장 점유율 뺏어옵니다. 하지만 회장님 리스크가 리스크? 20년간 참은 게 리스크야. 이제 반격한다. 담덕이 딱 그랬습니다. 392년 봄입니다. 담덕이 3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목표는 관미성. 한강 하류 북쪽에 있는 백제의 요충지였습니다. 지금의 경기도 지역으로 추정되죠. 부하 장수가 물었습니다. 전하 왜 하필 관미성입니까? 담덕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라. 관미성은 한강으로 가는 길목이다. 여기를 점령하면 한강 이북 전체가 흔들린다. 아, 전쟁의 기본이다. 일단 목을 조르는 거다. 현대로 비유해 볼까요? 시장 점유율 싸움에서 중요한 건 핵심 거점입니다. 강남시장을 먹고 싶으면 강남역부터 잡아야죠. 수도권 물류를 장악하고 싶으면 경기도 물류센터부터 확보해야죠. 담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강 이북을 먹고 싶으면 관미성부터. 고구려군이 관미성에 도착했습니다. 성벽이 보였습니다. 높고 튼튼했으며 백제군이 성 위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백제 수비대장이 외쳤습니다. 고구려군이다. 방어 준비. 엄청납니다. 적어도 3만은 됩니다. 백제군이 긴장했습니다. 성 안에는 5천 병력이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하죠. 하지만 성 안에서 지키는 쪽이 유리합니다. 공성전은 원래 공격하는 쪽이 3배 이상 손실을 보거든요. 백제 수비대장이 생각했습니다. 버틸 수 있다. 원군이 올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고구려군이 관미성을 포위했습니다. 담덕이 장수들을 모았습니다. 들어라. 우리는 정면 돌격하지 않는다. 예. 그럼 7개 방향으로 나눠서 공격한다. 장수들이 놀랐습니다. 7개 방향이요? 담덕이 설명했습니다. 동, 서, 남, 북 그리고 동남, 동북, 서남. 7곳에서 동시에 압박한다. 하지만 병력이 분산되면 바로 그거다. 병력을 일부러 분산시키는 거다. 무슨 뜻입니까? 담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백제군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어디서 주공이 올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 한 장수가 이해했습니다. 방어 병력도 분산시켜야 하는군요. 정확하다. 현대 비즈니스로 비유해 볼까요? 경쟁사를 공략할 때 한 곳만 집중 공격하면 상대도 거기에 자원 집중합니다. 하지만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면 상대는 자원을 나눠야 합니다. 어디가 진짜 공격인지 모르니까요. 담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방향마다 공격 시간을 다르게 한다. 시간을요? 동쪽은 새벽, 서쪽은 오전, 남쪽은 오후, 북쪽은 밤.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다. 24시간 내내 긴장하게 만드는 거지. 심리전이었습니다. 실제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동쪽에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공격이다. 백제군이 동쪽 성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화살 몇 발 쏘고 고구려군이 물러났습니다. 뭐야? 후퇴? 백제 병사들이 긴장을 풀었습니다. 오전 10시 이번엔 서쪽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또 공격이다. 서쪽으로. 백제군이 서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또 몇 분 공격하고 물러났습니다. 오후 3시 남쪽, 밤 11시 북쪽, 새벽 2시 동남쪽. 계속 이어졌습니다. 백제 수비대장이 지쳐갔습니다. 이 자식들이 도대체 언제 진짜 공격을 하는 거야? 병사들도 지쳐갔습니다. 대장님 잠을 못 자겠습니다. 어디가 진짜 공격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러다간 3일이 지났습니다.
백제군은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였습니다. 담덕은 성 밖에서 여유롭게 기다렸습니다. 부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언제 본격 공격을 하십니까? 담덕이 답했습니다. 저들이 완전히 지칠 때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우리 식량도 충분하다. 우리는 교대로 쉬면서 공격하지만 저들은 계속 긴장해야 한다. 누가 먼저 무너질 것 같나? 5일째 되는 날, 관미성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제 병사 하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원군은 왜 안 오는 거야? 다른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벌써 5일인데 혹시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불안은 전염됩니다. 현대로 비유해 볼까요? 회사가 적대적 M&A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지원군 보낸다고 했는데 안 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립니다. 본사가 우리 지점 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만 희생양 만드는 거 아니야? 의심이 생기면 조직은 흔들립니다. 백제 수비대장이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걱정 마라. 원군은 반드시 온다. 하지만 그도 불안했습니다. 왜 안 오는 거지? 설마 정말. 사실은 이렇습니다. 담덕이 이미 다른 부대를 보내서 백제 원군 루트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원군이 오는 길을 막아라. 관미성을 완전히 고립시켜라. 현대 비즈니스로 비유하면 경쟁사 지점을 공격할 때 본사 지원을 동시에 차단하는 겁니다. 물류 차단, 자금줄 차단, 인력 지원 차단. 고립시키는 거죠. 7일째 되는 날, 관미성 안에서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님 곡식이 바닥입니다. 버틸 수 있나? 3일 정도요. 수비대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자를 보내라. 항복 조건을 협상하겠다. 관미성 성문이 열렸습니다. 백제 수비대장이 나왔습니다. 담덕이 말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항복하겠다는 거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병사들의 생명은 보장해 주십시오. 담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무기만 내려놓으면 해치지 않겠다. 그리고 백성들도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담덕이 웃었습니다. 백성들, 나는 백성과 싸울 생각이 없다. 내 목표는 백제 왕실이지 백성이 아니다. 수비대장이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 담덕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는 예외다. 전하. 넌 고구려를 막으려 했다. 그 죄는 무겁다. 죽여야겠지만 수비대장이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충성스러운 장수였다. 나쁜 사람은 아니다. 선택해라. 백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나를 섬겨라. 수비대장이 놀랐습니다. 저를 받아주신다는 겁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쓰는 게 맞다. 어떻게 하겠나? 수비대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게 담덕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적을 적으로만 보지 않고 인재로 볼 수 있는 눈. 현대 기업으로 비유하면 경쟁사를 인수할 때 유능한 직원들을 스카우트하는 겁니다. 관미성이 함락됐습니다. 고구려 깃발이 성벽에 올랐고 병사들이 환호했으며 담덕의 첫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담덕이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면 돌격했으면 우리도 많이 죽었을 거다. 하지만 심리전과 포위전으로 이겼다. 이게 진짜 전쟁이다. 장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덕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관미성은 시작일 뿐이다. 이제 한강 전체를 먹는다. 392년부터 395년까지 3년간 담덕은 쉬지 않고 남쪽을 쳤습니다. 392년 관미성 외 10여 개의 성 함락, 393년 한강 중류 지역 장악, 394년 한강 상류까지 진출, 395년 한강 이북 거의 완전 장악, 3년 만에 한강 이북을 다 먹은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속도전. 한 성을 함락하면 바로 다음 성으로 갔습니다. 쉬지 않았어요. 백제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었죠. 관미성이 함락됐대. 그럼 다음은 벌써 다음 성도 포위됐대. 뭐?
현대 비즈니스로 비유하면 스타트업이 빠르게 시장을 점령하는 겁니다. 강남 1호점 오픈 2주 후, 강북 2호점 한 달 후 분당 3호점. 대기업이 대응하기도 전에 주요 거점을 다 잡아버리는 거죠. 둘째, 표준화된 공격 패턴. 관미성에서 성공한 방법을 다른 성에도 적용했습니다. 1. 7개 방향 동시 압박. 2. 24시간 교대 공격으로 적 지치게 하기. 3. 원군 루트 차단. 4. 항복 조건 제시 병사백성 생명 보장. 5. 유능한 장수는 스카우트. 매번 같은 패턴인데 매번 먹혔습니다. 왜? 효과적이니까요. 셋째, 보급선 확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식량입니다. 담덕은 점령한 지역마다 곡식을 확보하고 그걸 다음 전투에 썼습니다. 저번에 뺏은 곡식으로 이번 전쟁 치른다. 그럼 우리 본국 식량은 안 쓴다. 효율적이죠? 넷째, 백성들을 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점령한 지역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싸우러 온 게 아니다. 백제 왕실과 싸우러 온 거다. 너희는 그냥 평소처럼 살아라. 백성들이 안도했습니다. 약탈 안 당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저항 안 합니다. 오히려 협조하기도 하죠. 고구려군이 어디로 가면 지름길입니까? 아,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기업 인수할 때 직원들한테 너희는 계속 일하면 돼. 월급 잘 줄게 하면 직원들이 협조하는 거랑 같습니다. 395년 겨울, 담덕이 작전실에서 지도를 봤습니다. 한강 이북은 거의 다 먹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장수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이라니요? 백제 본토를 친다. 본토요? 담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96년 봄, 대병력을 동원한다. 백제 왕도를 위협한다. 하지만 전하,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 지금이 기회다. 백제는 3년간 우리한테 계속 당했다. 사기가 떨어져 있다. 지금 밀어붙여야 한다. 396년 봄입니다. 담덕이 수군과 육군을 동시에 동원했습니다. 수군은 바다로, 육군은 육지로.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한다. 백제 입장에서는 악몽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이 육지로 온다. 바다로도 온다. 어느 쪽을 막아야 하나? 백제 조정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신왕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소?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일단 수도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변방성들은 변방성들이 차례로 함락됐습니다. 광개토 왕릉비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58성 700촌이 항복했다. 58개 성과 700개 마을이 항복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숫자가 정확할까요? 역사학자들은 의견이 갈립니다.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 vs 실제로 그 정도였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항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 전쟁에서 58개 지점, 700개 대리점 확보라고 발표하는 겁니다. 정확히 58개냐, 60개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압도적으로 많다는 게 포인트죠. 396년 여름입니다. 고구려군이 백제 왕도 근처까지 왔습니다. 아신왕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왕도가 함락된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전하, 항복하셔야 합니다. 항복? 예. 화친을 청하셔야 합니다. 아신왕이 치를 떨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우리가 고구려를 이겼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백제가 사신을 보냈습니다. 고구려 대왕께 백제왕이 화친을 청합니다. 담덕이 물었습니다. 조건은 말씀하십시오. 담덕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한강 이북은 전부 고구려 땅이다. 백제 사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백제는 고구려에 조공을 바친다. 예. 셋째, 백제왕은 형제 및 대신 10명을 인질로 보낸다. 사신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인질이라니요. 싫으면 전쟁 계속한다. 어떻게 하겠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굴욕적 항복이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대기업 간 전쟁에서 진 쪽이 핵심 시장 포기 한강 이북, 로열티 지급 조공, 임원 파견 인질. 이 정도 조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완전히 무릎 꿇은 거죠. 아신왕이 동생을 인질로 보내야 했습니다. 동생이 떠나기 전에 물었습니다. 형님, 제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신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미안해하실 일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형님, 이 굴욕을 꼭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갚아야 합니다. 백제 왕족과 대신 10명이 고구려로 갔습니다. 담덕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잘 왔다. 너희는 인질이지만 학대하지는 않겠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백제가 약속을 어기면 너희부터 죽는다. 냉혹했습니다. 396년 가을 담덕이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승전보가 전해졌고 백성들이 환호했으며 담덕은 영웅이 됐습니다. 만세. 대왕 만세. 고구려 만세. 그날 밤 궁궐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신하들이 축배를 들었습니다. 전하의 성군이십니다. 담덕이 술잔을 들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부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왜 기쁘지 않으십니까? 담덕이 답했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생각할 게 많다. 무엇을요? 우리가 왜 이겼는지 생각해봤나? 강했으니까요. 담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하기만 해서는 안 이긴다. 그리고 담덕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첫 번째 이유 조직. 391년에 군제를 개편했지. 사병을 없애고 중앙군을 만들었지. 그래서 왕이 군대를 통제할 수 있었다. 신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 속도. 3년간 쉬지 않고 공격했다. 백제가 회복할 시간을 안 줬다. 속도전이었다. 세 번째 이유 전략. 정면 돌격만 하지 않았다. 심리전, 포위전, 수륙병진. 머리를 썼다. 네 번째 이유 백성. 점령지 백성들을 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저항이 적었다. 다섯 번째 이유 타이밍. 백제가 내부적으로 불안정할 때 쳤다. 주변 정세도 우리에게 유리했다. 담덕이 술을 마셨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모였기 때문에 이겼다. 하나라도 빠졌으면 못 이겼을 거다. 부하가 감탄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전쟁을 철학으로 하십니다. 담덕이 웃었습니다. 철학? 그냥 현실이다. 전쟁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 하는 거다. 같은 시각 백제 왕궁. 아신왕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신하가 들어왔습니다. 전하 식사하셔야 합니다. 식사가 넘어가지 않는다. 전하, 아신왕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졌다. 20년 전에는 우리가 고구려를 이겼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릎을 꿇었다. 한강 이북을 잃었다. 동생과 대신들을 인질로 보냈다. 이게 무슨 굴욕인가? 신하가 위로했습니다. 전하 나라가 남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 언제? 아신왕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이 굴욕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반드시 갚겠다. 이게 바로 패자의 심리입니다. 담덕은 이겼지만 아신왕의 복수심을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긴 자는 자랑스럽지만 진 자는 복수를 꿈꿉니다. 20년 후, 30년 후 백제는 다시 고구려와 싸울 겁니다. 이게 전쟁의 순환입니다. 자, 여러분. 391년부터 396년까지 5년간 담덕이 한 일을 정리해 볼까요? 18세 391년 즉위, 군제 개편. 19세 392년 관미성 함락, 첫 승리. 20세 393년 한강 중류 장악. 21세 394년 한강 상류 진출. 22세 395년 한강 이북 거의 완전 장악. 23세 396년 백제 굴복, 58성 700촌 항복. 5년 만에 이 모든 걸 이뤘습니다. 18세에서 23세
대학교 4년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대학 4년 동안 뭘 하셨나요? 담덕은 나라를 2배로 키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첫째, 준비는 실행으로 증명된다. 391년에 군제를 개편한 게 392년부터 효과를 봤습니다. 준비 없이 실행하면 실패합니다. 둘째, 속도가 성공을 만든다. 3년간 쉬지 않고 공격해서 백제가 회복할 틈을 안 줬습니다. 셋째, 전략이 힘보다 중요하다. 정면 돌격만 했으면 이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심리전, 포위전, 수륙병진. 머리를 썼습니다. 넷째, 적도 사람이다. 이긴 쪽은 자랑스럽지만 진 쪽은 복수를 꿈꿉니다. 완전히 짓밟으면 더 큰 적을 만듭니다. 다섯째, 성공은 연속이다. 한 번 이기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겨야 진짜 성공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시작할 때, 시장 점유율 싸움할 때, 경쟁사와 대결할 때, 담덕처럼 하면 됩니다. 조직 정비 빠른 실행 전략적 접근 연속 승리. 이게 성공의 공식입니다. 다음 제3부에서는 담덕이 서쪽으로 향하는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23세에 백제를 굴복시킨 청년이 이번엔 요동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갑니다. 후연이라는 강적과의 10년 전쟁. 기대하세요. 여러분, 제2부에서 우리는 담덕이 어떻게 백제를 굴복시켰는지 봤습니다. 5년 만에 한강 이북을 다 먹고 58성 700촌을 항복시키고 백제왕을 무릎 꿇렸죠. 23세에 이뤄낸 업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담덕이라면 다음에 뭘 하시겠어요? 이 정도면 됐지. 이제 좀 쉬자 할까요? 아닙니다. 담덕은 지도를 펼쳐놓고 다음 목표를 찾았습니다. 서쪽, 요동. 396년 가을, 궁궐 작전실. 담덕이 장수들을 모았습니다. 경들, 남쪽은 정리됐다. 이제 서쪽이다. 서쪽이라면 요동입니까? 그렇다.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요동은 후연의 세력권입니다. 후연은 백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담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해야 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담덕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요동을 보라. 여기가 어디냐? 중국으로 가는 길목이다. 여기를 우리가 잡지 않으면 중국이 언제든 우리를 칠 수 있다. 완충지대.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요동이 뭐길래? 요동은 지금의 랴오닝성 지역입니다. 한반도와 중국 대륙 사이에 있는 땅이죠. 왜 중요하냐고요? 현대로 비유해 볼까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완충국가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나라가 한국 편이면 중국이 쳐들어오기 전에 한번 걸러집니다. 그 나라가 중국 편이면 중국이 바로 우리 국경까지 와 있는 겁니다. 625전쟁 때 북한이 밀고 내려왔는데 만약 휴전선이 서울 바로 위가 아니라 부산까지 밀렸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하겠죠. 요동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담덕이 설명했습니다. 요동이 우리 땅이면 중국은 쉽게 못 쳐들어온다. 하지만 요동이 중국 땅이면 우리는 항상 위협받는다. 신하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전하, 요동은 지금 후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연은 강대국입니다. 얼마나 강한가? 병력이 수십만이고 중국 북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선비족 기병이 유명합니다. 담덕이 웃었습니다. 백제도 강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겼다. 하지만 차이가 뭔지 아나? 백제는 3만이 쳐들어왔고 우리 할아버지를 죽였다. 하지만 후연은 지금 북이랑 싸우느라 바쁘다. 우리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타이밍이었습니다. 현대 비즈니스로 비유하면 대기업이 다른 대기업과 소송전 중일 때 중견기업이 빈틈을 노리고 시장을 잠식하는 겁니다. 삼성이 애플이랑 싸우는 동안 우리가 중국 시장 먹자. 담덕이 딱 그 전략이었습니다. 396년부터 398년까지 3년간
담덕은 요동으로 서서히 진출했습니다. 주목할 점 대규모 전쟁을 안 했습니다. 왜일까요? 후연을 자극하지 말자. 조용히, 천천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변방소수 부족을 회유했습니다. 요동 지역에는 고구려도 후연도 아닌 작은 부족들이 있었어요. 담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와 손잡으면 후연한테 괴롭힘 안 당한다. 우리가 보호해준다. 작은 부족들이 생각했습니다. 고구려가 백제를 이겼다더라. 강해지고 있네. 후연은 요즘 북이랑 싸우느라 우리 신경도 안 쓰는데 고구려가 낫겠다. 하나둘씩 고구려 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둘째, 교역로를 장악했습니다. 전쟁으로 땅을 빼앗는 게 아니라 경제로 침투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가격에 물건 사줄게. 대신 우리 상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줘. 교역이 활발해지면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나중에 너희 이제 우리 영향권이야 하면 거부하기 힘들죠. 현대로 비유하면 중국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자본에 의존하게 됩니다. 나중에 중국이 이제 우리 말 들어야지 하면 거부하기 힘든 거죠. 담덕이 똑같이 했습니다. 셋째, 군사기지를 슬그머니 전진 배치했습니다. 저기 국경 근처에 보급기지 하나 만들자. 조금 더 앞에 초소 하나 세우자. 그 근처에 주둔지 하나 더 만들자. 5년, 10년 하다 보면 국경선이 서서히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후연이 눈치채고 항의할 때쯤엔 이미 기정사실이 된 거죠. 현대로 비유하면 영토 분쟁 지역에서 한 나라가 조금씩 전초기지를 세우는 겁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섬 만들고 군사기지 세우는 것처럼요. 뭐? 우리 영해인데? 이미 우리 기지가 있는데요. 담덕의 요동 전략이 그랬습니다. 자, 399년입니다. 담덕은 요동 방면으로 조용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쪽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전하, 신라가 위급합니다. 신라. 백제 가야 외가 연합해서 신라를 치고 있습니다. 담덕이 지도를 봤습니다.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 지금의 경상도 지역입니다. 백제가 복수를 하려는구나. 396년에 굴복당한 백제가 3년 만에 반격을 시도한 겁니다. 직접 고구려를 칠 수는 없으니 신라를 쳐서 고구려를 견제하려는 거죠. 신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어찌하시겠습니까? 담덕이 고민했습니다. 선택지가 두 개였습니다. 1. 신라를 돕는다. 남쪽에 병력 보낸다. 요동이 비게 된다. 2. 신라를 포기한다. 요동에 집중한다. 하지만 신라가 망하면 백제가 강해진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덕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라를 돕는다. 하지만 전하 요동이 신라가 망하면 한반도 동남쪽이 백제외 연합의 영향권이 된다. 그럼 우리가 포위되는 거다. 요동이 중요하지만 신라도 중요하다.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400년 담덕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5만 병력이었다고 기록됩니다. 신라 왕이 감격했습니다. 고구려가 구원군을 보내다니. 고구려군이 도착하자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백제 가야외 연합군이 밀렸고 고구려군이 추격했으며 낙동강 하류까지 쫓아갔습니다. 승리였습니다. 신라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담덕이 남쪽에 가 있는 사이 서쪽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400년 여름입니다. 담덕이 남쪽에서 백제외 연합군을 격퇴하고 있을 때 북쪽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전하, 후연이 요동을 쳤습니다. 뭐? 신성과 남소성이 함락됐습니다. 담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성은 요동 지역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남소성도 중요한 보급 기지였고요. 후연이. 우리가 남쪽에 간 틈을 노렸구나. 전형적인 배후 공격이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어기업이 비기업과 소송전 중입니다. 그 사이에 시기업이 어기업의 핵심 공장을 인수해버린 겁니다. 뭐? 우리가 소송에 집중하는 사이에 담덕이 똑같은 상황에 처한 거죠.
신하들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전하, 어찌하시겠습니까? 즉시 북쪽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신라는 당장 급하지 않다. 백제군은 이미 후퇴했다. 하지만 요동은 급하다. 후연이 계속 밀고 내려오면 우리 본토가 위협받는다. 담덕이 5만 대군을 이끌고 북상했습니다. 그날 밤 담덕이 혼자 생각했을 겁니다. 실수했다. 두 전선을 동시에 운영할 수는 없구나. 한쪽에 집중하면 다른 쪽이 뚫린다. 이게 바로 담연전의 어려움입니다. 401년 봄입니다. 담덕이 요동으로 돌아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신성과 남소성을 후연이 차지하고 있다. 병력은 각 성에 5천 정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후연 본국과의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보급선이 길죠? 담덕이 웃었습니다. 좋다. 저들이 우리 전략을 쓰고 있네. 전하, 우리가 백제한테 했던 것처럼 길게 늘어진 보급선을 끊으면 된다. 담덕이 작전을 짰습니다. 작전명 보급선 차단. 1후연군이 주둔한 성으로 가는 보급로를 차단한다. 이 성을 포위하되 바로 공격하지 않는다. 3. 기다린다.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현대 비즈니스로 비유하면 경쟁사가 우리 지역 거점을 인수했습니다. 우리는 정면 대결 대신 물류 차단, 인력 공급 차단, 자금줄 차단, 고립시키는 겁니다. 작전이 실행됐습니다. 후연군이 주둔한 신성 주변을 고구려군이 포위했습니다. 후연 장수가 황당해했습니다. 뭐야? 공격은 안 하고 포위만 해? 부하가 답했습니다. 보급로도 차단됐습니다. 식량은? 한 달치 남았습니다. 본국에 지원 요청했나? 했습니다만 북위와 전쟁 중이라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후연 장수가 절규했습니다. 우리를 버린다는 거냐? 한 달 후, 신성의 후연군이 항복했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담덕이 성문 앞에 섰습니다. 항복을 받아들인다. 목숨은 살려주마.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요동에 오지 마라. 여긴 이제 우리 땅이다. 신성을 되찾았습니다. 402년 남소성도 같은 방법으로 되찾았습니다. 담덕이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빼앗긴 건 되찾았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라. 후연은 아직 강하다. 402년부터 407년까지 5년간 담덕과 후연은 요동에서 치고받았습니다. 대규모 전투는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충돌이 계속됐죠. 왜 대규모 전투가 없었을까요? 양쪽 다 올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후연은 북위와 전쟁 중이라 고구려한테 모든 병력을 쏟을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는 남쪽 백제가 언제 반격할지 몰라서 북쪽에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전이 됐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두 기업이 특정 시장을 두고 5년간 경쟁합니다. 대형 M&A 같은 결정타는 없지만 소소한 지점 전쟁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지점 3개 냈다. 우린 4개 냈다. 우리가 광고 캠페인 더 3개 돌린다. 우린 가격 더 낮춘다. 지치는 싸움이죠. 담덕도 지쳤을 겁니다. 405년쯤 담덕이 38세가 됐을 때 신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후연과 화친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화친? 예. 5년째 싸우고 있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협상으로. 담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왜입니까? 지금 화친하면 우리가 진 거다. 요동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담덕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전쟁은 땅 싸움이 아니다. 중국 대륙과 우리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드는 싸움이다.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는 영원히 중국 위협 아래 살아야 한다. 전략적 중요성. 담덕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07년입니다. 담덕은 41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연이 내분에 빠진 겁니다. 후연 황제 모용이가 있었는데 무능했습니다. 사치스럽고 정치를 제대로 안 하고 신하들 말도 안 듣고
결국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고운이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후현 황실을 무너뜨렸습니다. 혼란이 왔습니다. 담덕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하, 후연에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내란, 고운이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를 죽였습니다. 담덕의 눈이 빛났습니다. 지금이다. 전하, 지금 후연을 쳐야 한다. 저들이 내분으로 혼란스러울 때 밀어붙이는 거다. 기회의 창이 열렸습니다. 담덕이 대병력을 동원했습니다. 407년 가을 담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요동으로 진격했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러운 침투가 아니었습니다. 정면 돌파였습니다. 숙군성을 친다. 숙군성은 요동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이 밀물처럼 밀려왔고 후현군은 혼란스러웠으며 지휘 체계가 엉망이었습니다. 후현 수비대장이 당황했습니다. 본국의 지원 요청. 본국이 내란 중이라 응답이 없습니다. 망했다. 숙군성이 함락됐습니다. 이어서 주변 성들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후현은 더 이상 요동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407년 겨울, 후현이 사실상 붕괴됐고 나중에 북연이라는 새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북연은 후현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담덕이 말했습니다. 요동은 이제 우리 땅이다. 10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407년 겨울, 담덕이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하들이 환영했습니다. 전하, 대승입니다. 담덕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대가가 컸다. 대가요? 10년간 싸웠다. 수많은 병사가 죽었다. 백성들도 전쟁 부담을 졌다. 이게 대가다. 신하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전하, 요동을 얻었습니다. 이제 중국이 쉽게 침입하지 못합니다. 담덕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래, 이게 중요하다. 지도 위에 요동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담덕이 설명했습니다. 보라. 요동이 우리 땅이면 중국은 여기를 통과해야 우리 본토에 올 수 있다. 즉, 한 번 더 방어선이 생긴 거다. 완충지대군요. 정확하다. 완충지대. 현대로 비유해 볼까요? 집 앞에 담장이 하나 있는 것과 담장이 2개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담장 하나면 도둑이 담장만 넘으면 바로 집입니다. 담장 2개면 첫 번째 담장 넘어도 두 번째 담장이 있습니다. 시간이 벌어지고 대응할 여유가 생기죠. 요동이 바로 그 두 번째 담장이었습니다. 담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동이 우리 땅이면 중국과 협상할 때도 유리하다. 협상이요?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려면 군대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요동을 통과해야 하니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에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 전략적 깊이. 이게 요동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그날 밤 담덕이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41세가 됐습니다. 18세의 즉위에서 23년간 왕으로 살았고 그중 10년을 후현과 싸웠습니다. 10년. 긴 시간이었다. 부하 장수가 들어왔습니다. 전하, 아직 안 주무십니까? 그래, 잠이 안 온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담덕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10년간 후현과 싸웠다.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다. 의미요? 백제와 싸울 때는 5년 만에 끝났다. 빠르고 화려한 승리였지. 하지만 후현은 달랐다. 10년이 걸렸다. 왜 그랬을까? 장수가 답했습니다. 후연이 강했기 때문 아닙니까? 담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은 아니다. 진짜 이유는 요동의 중요성 때문이다. 중요성이요? 담덕이 설명했습니다. 백제는 우리와 경쟁자였다. 이기면 좋지만 저도 나라가 망하진 않는다. 하지만 요동은 다르다. 여기를 잃으면 우리는 영원히 중국 위협 아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절대 물러설 수 없었다. 아? 10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승리의 이유다. 담덕이 창밖을 봤습니다. 인내. 그게 진짜 무기였다. 자, 여러분. 391년부터 407년까지 담덕이 한 일을 정리해 볼까요? 남쪽 백제 굴복 5년.
한강 이북 장악, 58성 700촌 항복, 백제왕 굴복, 서쪽 요동 확보 10년, 천천히 침투, 후연과 지구전, 마지막 결정타, 결과 고구려 영토 2배 확장, 완충지대 확보, 18세부터 41세까지 23년간 이뤄낸 성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첫째, 모든 전쟁이 빠르게 끝나는 건 아니다. 백제는 5년, 후연은 10년. 상대와 목표에 따라 시간이 다릅니다. 둘째,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10년간 싸우면서도 담덕은 요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가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완충지대는 국가 안보의 기본. 요동이 없었다면 고구려는 항상 중국 위협에 노출됐을 겁니다. 넷째,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407년 후연 내란, 바로 그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다섯째, 한 번에 모든 걸 이룰 순 없다. 남쪽과 서쪽을 동시에 완전히 장악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해결했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경쟁에서 밀릴 때, 목표가 멀게만 느껴질 때, 담덕처럼 하면 됩니다. 명확한 목표 인내 타이밍 포착 승리. 다음 제4부에서는 담덕이 동쪽과 북쪽으로 향하는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거란, 숙신, 동부여. 사방에서 밀려오는 적을 어떻게 막았는지. 그리고 399년 신라구원 이야기를 더 깊이 파볼 겁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제3부에서 우리는 담덕이 어떻게 요동을 확보했는지 봤습니다. 10년간 후연과 싸워서 완충지대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담덕이 서쪽 후연과 싸우는 동안 다른 방향은 남쪽에는 백제가 있고 동북쪽에는 숙신이 있고 북쪽에는 거란비려가 있습니다. 398년 어느 날 궁궐 작전실. 담덕이 지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2세가 됐습니다. 즉위한 지 7년째죠. 신하가 들어왔습니다. 전하, 북쪽 거란이 또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거란이 그리고 동북쪽 숙신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숙신도 남쪽 백제는 계속 신라를 압박하고 있고요. 담덕이 지도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방이 다 적이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한 기업이 동시에 서쪽 시장에서 대기업과 싸우고 후연, 남쪽 시장에서 경쟁사와 경쟁하고 백제, 북쪽에서 작은 업체들의 게릴라전에 시달리고 거란비려, 동쪽에서 새로운 진입자가 위협하는 숙신. 이런 상황입니다. 정신없죠? 담덕이 말했습니다. 한 번에 다 상대할 순 없다. 순서가 필요하다. 순서요? 일단 뒤통수부터 막자. 북쪽이랑 동쪽부터 정리한다. 담덕이 지도에 선을 그었습니다. 뭐라? 우리가 남쪽 백제를 치러 가거나 서쪽 후연과 싸우러 가면 뭐가 문제냐? 신하가 답했습니다. 뒤가 비게 됩니다. 정확하다. 뒤가 빈다. 담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만약 북쪽 거란이나 동쪽 숙신이 그때 쳐들어오면 앞뒤로 협공당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큰 전쟁하기 전에 작은 적부터 정리해야 한다. 후방 안전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현대 군사 용어로 비유하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기 전에 연합군은 먼저 지중해를 안정시켰습니다. 독일군이 뒤에서 치면 안 되니까 먼저 이탈리아부터 정리하자. 기업 전략으로 비유하면 글로벌 시장 진출 전에 국내 시장부터 확실히 장악합니다. 해외 나가서 망하면 안 되니까 먼저 홈그라운드를 단단하게 만들자. 담덕의 전략이 딱 그랬습니다. 남쪽이랑 서쪽은 큰 전쟁이다. 그 전에 북쪽이랑 동쪽부터 정리한다. 자, 391년으로 돌아갑니다. 담덕이 즉위한 첫 해죠. 남쪽 백제를 치기 전에 담덕이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북쪽 거란 토벌. 거란이 뭐냐고요? 유목민족입니다. 지금의 내몽골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꾸 뭘 했냐면 겨울만 되면 남하에서 고구려 변방을 약탈했습니다. 곡식 좀 빼앗아 가자. 가축도 몇 마리. 빠르게 치고 빠지면 돼. 현대로 비유하면 작은 해커 그룹이 계속 대기업 서버를 공격합니다. 큰 피해는 아니지만 짜증나죠. 계속 신경 쓰여요. 담덕이 말했습니다. 거란을 그냥 둘 수 없다. 정리한다. 391년 여름 담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북상했습니다. 거란 부족장이 놀랐습니다. 왕이 직접 온다고? 예,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이거 장난 아닌데? 보통은 변방 수비군이 거란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왕이 직접 왔어요. 메시지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장난치지 마라. 고구려군이 거란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거란은 유목민이라 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천막 치고 이동하며 살았죠. 고구려군이 거란 캠프를 습격했습니다. 공격. 거란이 저항했지만 조직적인 군대를 이길 순 없었습니다. 담덕이 항복한 거란 부족장 앞에 섰습니다. 들어라. 예. 앞으로 고구려 국경 침범하지 마라. 하지만 겨울에 식량이. 담덕이 말을 끊었습니다. 식량 필요하면 교역하라. 약탈 말고. 대신 우리와 교역하면 공정한 가격 받을 수 있다. 약탈하면 죽는다. 선택해라. 거란 부족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역하겠습니다. 담덕은 잡은 포로 중 일부를 돌려보냈습니다. 가서 내 부족에게 전해라. 고구려와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고. 당근과 채찍. 말 들으면 이익, 안 들으면 벌. 395년 비려라는 또 다른 유목 부족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담덕이 똑같이 처리했습니다. 토벌 항복 받은 포로 송환 가축 일부 노획교역 제한. 깔끔했습니다. 신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왜 포로를 돌려보내십니까? 노예로 쓰면 되는데. 담덕이 답했습니다. 적을 영원한 적으로 만들지 마라.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다. 포로를 학대하면 저들이 복수하러 다시 온다. 하지만 잘 대우하면 우리 편이 된다. 전략적 관용. 이게 담덕의 스타일이었습니다. 398년입니다. 담덕이 32세가 됐습니다. 이번엔 동북쪽 숙신이 문제였습니다. 숙신이 누구냐? 지금의 연해주, 만주 동북부에 살던 부족들입니다. 이들도 거란처럼 가끔 변방을 침범했어요. 그런데 398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숙신이 대규모로 모이고 있습니다. 규모는 수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담덕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신라 구원 갈 때 뒤통수 맞을 수 있다. 왜 신라 구원을 생각했냐고요? 담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백제가 신라를 압박하고 있다는 걸. 내년쯤 신라가 구원 요청할 거다. 그때 남쪽으로 대군 보내야 하는데 동북쪽이 불안하면 안 된다. 사전 정리. 담덕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숙신 영역으로 진격했고 주요 거점을 공략했으며 저항하는 부족은 제압했습니다. 숙신 족장이 항복했습니다. 우리를 속국으로 받아주십시오. 담덕이 받아들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첫째, 매년 조공을 바친다. 예. 둘째, 고구려가 전쟁할 때 병력을 지원한다. 알겠습니다. 셋째, 다른 나라와 함부로 동맹 맺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숙신이 복속됐습니다. 광개토 왕릉비에는 숙신을 재복속시켰다고 나옵니다. 재복속이라는 말은 원래 고구려 영향권이었는데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죠. 현대 기업으로 비유하면 가맹점이 본사 말 안 듣고 독립했다가 본사가 압박하니까 다시 가맹 계약 맺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가맹점 하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은 더 빡빡해진다. 담덕이 398년까지 북쪽과 동북쪽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뒤가 안전해졌습니다. 좋아, 이제 남쪽 가도 된다. 399년 봄입니다. 예상대로 신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고구려 대왕께 신라가 위급합니다. 담덕이 물었습니다. 백제 가야 왜가 연합해서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담덕이 지도를 봤습니다.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 끝입니다.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신라는 우리와 거리가 멉니다. 굳이 도와줘야 합니까? 담덕이 반문했습니다. 그럼 백제가 강해지겠지. 백제가 강해지면 우리가 손해다. 그러니 신라를 도와야 한다. 세력균형론. 현대 국제 정치 용어로 비유하면 미국이 왜 한국을 돕습니까? 한국을 좋아해서? 아닙니다. 한국이 망하면 중국 러시아가 강해지니까 돕는 겁니다. 영국이 왜 프랑스를 도왔습니까? 독일이 너무 강해지면 안 되니까요. 담덕의 논리가 똑같았습니다. 백제를 견제하려면 신라가 필요하다. 400년 담덕이 직접 5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신라 왕이 감격했습니다. 고구려 대왕께서 직접 오시다니. 담덕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웁시다. 고구려군과 신라군이 합쳐졌습니다. 백제가야회 연합군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담덕의 5만 대군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연합군이 밀렸고 고구려군이 추격했으며 낙동강 하류까지 쫓아갔습니다. 능비에는 종발성까지 추격했다고 나오는데 종발성이 어딘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한반도 최남단까지 쫓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백제회 연합군이 바다로 도망갔습니다. 신라가 살아났습니다. 신라 왕이 담덕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담덕이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는 방법이 있다. 무엇입니까? 앞으로 신라는 고구려를 따른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리고 매년 조공을 바친다. 신라 왕이 얼굴이 굳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호국화. 신라는 구원받았지만 대가를 치렀습니다. 고구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 거죠. 현대로 비유하면 작은 회사가 큰 회사한테 구원받았습니다. 좋아. 대신 이제 우리 계열사야. 우리 말 들어야 해. 신라가 딱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400년 신라 구원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404년입니다. 담덕이 38세가 됐습니다. 이해에 백제가야회가 또 연합해서 쳤습니다. 이번엔 대방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황해도 지역이죠. 전하, 백제회 연합군이 대방을 공격합니다. 담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자식들이 4년 만에 또 복수하려는 것 같습니다. 담덕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격퇴했습니다. 능비에 간단하게 기록됐습니다. 대방개 쳤는데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설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구려가 역으로 왜 본토를 쳤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규슈 방면까지 고구려군이 갔다는 거죠. 하지만 1차 사료는 단편적이라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백제회가 또 졌다는 사실입니다. 백제 아신왕이 화를 냈을 겁니다. 또 졌다. 도대체 몇 번을 져야 하는 거냐?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고구려가 너무 강합니다. 정면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시간을 두고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신왕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기다려라. 언젠가 반드시. 하지만 아신왕 생전에는 복수하지 못했습니다. 담덕이 44세가 됐습니다. 즉위한 지 19년째입니다. 이해에 담덕이 마지막 대규모 작전을 펼쳤습니다. 동부여 정벌. 동부여가 뭐냐고요? 부여는 원래 고구려의 뿌리입니다. 고구려 시조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왔죠. 그런데 부여가 여러 갈래로 나뉘었어요. 동부여, 서부여, 북부여. 동부여는 지금의 만주 동북부, 함경도 북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410년쯤 되니까 고구려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원래 부여 후손인데 왜 고구려 밑에 들어가야 해? 담덕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하, 동부여가 우리를 따르지 않으려 합니다. 이유는 자신들도 독립국이라고 주장합니다. 담덕이 생각했습니다. 동부여를 그냥 두면
나중에 다른 나라와 손잡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이랑. 전략적 위험. 담덕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동부여를 친다. 410년 여름 담덕이 대군을 이끌고 동부여로 진격했습니다. 동부여는 고구려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일방적이었습니다. 광개토 왕릉비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64성과 다수촌을 항복시켰다. 64개의 성과 수많은 마을이 항복한 겁니다. 동부여 왕이 담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항복합니다. 담덕이 말했습니다. 동부여는 이제 고구려의 일부다. 하지만 너희 문화와 전통은 존중한다. 억압하지 않는다. 동부여 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단 고구려 왕의 명령은 따라야 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동부여가 흡수됐습니다. 이로써 담덕의 동북 방면 정리가 끝났습니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동북 쪽에 적이 없습니다. 담덕이 지도를 보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뒤통수 맞을 걱정 없겠구나. 410년 가을 궁궐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동부여 정벌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신하 하나가 술에 취해서 물었습니다. 전하, 어떻게 사방을 다 이기셨습니까? 사방, 남쪽 백제, 서쪽 후연, 북쪽 거란, 동북쪽 숙신동부여. 어느 하나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담덕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비결이 있다면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순서를 정했다. 한꺼번에 다 상대하지 않았다. 작은 적부터 정리하고 큰 적은 나중에. 둘째, 교대로 압박했다. 남쪽 치면서 서쪽 쉬게 하고 서쪽 치면서 북쪽 쉬게 하고 한 곳에만 계속 투입하지 않았다. 셋째, 동맹을 활용했다. 신라를 도와서 백제를 견제하고 거란 숙신을 복속시켜서 후방을 안정시켰다. 넷째, 타이밍을 잡았다. 후연이 내란일 때 쳤고 백제가 약할 때 쳤고 동부여가 방심할 때 쳤다. 다섯째, 병사들을 쉬게 했다. 계속 전쟁만 하면 지친다. 승리하면 쉬게 하고 다음 전투 준비시켰다. 신하들이 감탄했습니다. 전하는 전쟁을 과학으로 하십니다. 담덕이 웃었습니다. 과학? 그냥 현실이다. 감정으로 전쟁하면 진다. 410년 겨울입니다. 담덕이 지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19년간 싸웠다. 내 청춘을 다 전쟁터에서 보냈구나.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남쪽 백제 굴복, 신라 보호 국화. 서쪽 요동 확보, 완충지대 형성. 북쪽 거란 비려 복속. 동북쪽 숙신동부여 흡수. 사방이 정리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현대 기업으로 비유해 볼까요?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하면 사방에서 공격받습니다. 기존 대기업이 견제하고 경쟁 스타트업이 물어뜯고 작은 업체들이 게릴라전 펼치고 새 진입자가 시장을 교란하고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하나 정리해야 합니다. 대기업과는 협상하고 경쟁사는 인수하거나 제휴하고 작은 업체들은 하청으로 만들고 새 진입자는 선제 공격으로 막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안정됩니다. 이제 외부 위협 걱정 없이 내부 성장에 집중할 수 있죠. 담덕이 이룬 게 바로 그겁니다. 신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이제 전쟁은 끝난 겁니까? 담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 아니다. 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다만 지금은 안정적이다. 사방이 정리됐으니 당분간은 평화롭겠지. 담덕이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백제는 언젠가 다시 반격할 것이고 중국도 언젠가 우리를 칠 것이다. 그럼 계속 준비해야 한다.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408년으로 잠깐 돌아갑니다. 담덕이 때입니다. 이해의 담덕이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아들 거련을 태자로 책봉. 거련 나중에 장수왕이 되는 그 사람입니다.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전하께서 태자를 정하신다니 기쁜 일입니다. 담덕이 거련을 불렀습니다. 거련아, 앞으로 나와라.
거련이 나왔습니다. 10대 후반쯤 됐을 겁니다. 담덕이 거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줄 게 있다. 무엇입니까, 아버님? 나라다. 그리고 책임이다. 아버지가 18세에 왕이 됐을 때 나라는 작았다. 하지만 지금은 크다. 아버지가 20년간 키웠다. 거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이 나라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 알 수 있겠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최선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 그날 밤 담덕이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처럼 갑자기 전사하면, 아들이 준비 안 된 상태로 왕위에 오르면, 그래서 미리 정한 겁니다. 담덕 자신이 13세에 태자가 됐던 것처럼 아들도 일찍 태자로 만들어서 준비시키는 거죠. 승계 설계. 이것도 담덕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391년부터 410년까지 담덕이 사방에서 치른 전쟁을 정리해 볼까요? 391년 거란 토벌 북쪽 정리 시작. 395년 비려 토벌 북쪽 마무리. 398년 숙신 제압 동북쪽 안정화. 400년 신라 구원 남동쪽 보호국화. 404년 대방계 격퇴 남쪽 방어. 410년 동부여 정벌 동북쪽 완전 장악. 19년간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 결과 고구려 영토 4배 확장, 사방 안정화. 18세부터 청춘을 다 전쟁에 바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첫째, 동시다발 위기는 순차적으로 해결한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풀 순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씩 해결했습니다. 둘째, 작은 적부터 정리한다. 큰 전쟁하기 전에 뒤통수 맞을 위험부터 제거했습니다. 셋째, 후방 안전화가 성공의 기본이다. 뒤가 불안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넷째, 적을 영원한 적으로 만들지 마라. 거란 숙신은 정복 후 복속시켰습니다. 완전히 짓밟지 않았어요. 다섯째, 승계는 미리 준비한다. 갑자기 왕이 죽으면 혼란이 옵니다. 미리 후계자를 정하고 교육시켰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사방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경쟁사가 공격하고, 내부에 문제가 생기고, 규제가 강화되고,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고, 이럴 때 담덕처럼 하면 됩니다. 우선순위 정하기 작은 문제부터 후방 안정화 본격 공세. 이게 위기 극복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담덕의 전쟁 이야기를 봤습니다. 백제, 후연, 거란, 숙신, 동부여. 사방에서 싸웠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담덕이 20년간 전쟁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전쟁하면서 동시에 내치도 했습니다. 내치가 뭐냐고요? 나라 안살림을 챙기는 겁니다. 393년 담덕이 27세였을 때입니다. 백제와 전쟁 중이었죠. 한창 남쪽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담덕이 갑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평양에 사찰을 세워라.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전하, 지금 전쟁 중인데 사찰을요? 그렇다. 하지만 돈이랑 인력이 담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전쟁만 해서는 안 된다. 전쟁 이긴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야지.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이다. 전쟁으로 땅은 넓힐 수 있지만 백성들 마음은 다른 방법으로 얻어야 한다. 전쟁과 내치의 동시 진행. 이게 담덕의 스타일이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스타트업이 시장 점유율 전쟁하면서 동시에 사내 복지도 챙기는 겁니다. 매출만 올리지 말고 직원 복지도 신경 써라. 그래야 오래 간다. 담덕이 딱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담덕 시절 고구려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국내성입니다. 지금의 중국 지린성 지안 지역이죠. 산악지대였습니다. 방어하기는 좋지만 교통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평양은 평야지대입니다. 한강으로 가기 쉽고 바다도 가깝고 농사짓기도 좋죠.
담덕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쪽으로 계속 확장하려면 수도를 남쪽으로 옮겨야 한다. 하지만 수도 이전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회사 본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뭐? 본사를 부산으로? 임원들이 반발합니다. 귀족들도 반발하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서울에 살았는데 그래서 담덕은 한 번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1단계 평양에 투자하기 시작 393년. 사찰 세우고 관청 짓고 성곽 보강하고 2단계 평양을 남방 작전기지로 활용. 남쪽 백제 칠 때 평양에서 출발합니다. 3단계 사람들을 평양으로 이주시키기 3인 정책. 평양으로 가면 땅 준다, 세금 깎아준다. 4단계 후계자가 수도 이전 완성 장수왕 시대. 담덕은 준비만 해놓고 아들 장수왕이 427년에 완전 천도합니다. 현대 기업으로 비유하면 전 회장이 부산에 신사옥 짓고 지점 만들고 직원들 이주시키고 다음 회장이 본사 이전 마무리해라. 담덕이 딱 그런 플랜이었습니다. 393년입니다. 담덕이 평양에 사찰 9개를 세웠습니다. 신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왜 하필 사찰입니까? 담덕이 답했습니다. 불교는 백성들에게 위안을 준다. 위안이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뭔가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 사찰에 가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죽은 가족이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위로가 된다. 종교의 정치적 활용. 현대로 비유하면 대기업이 구조조정 후 직원 상담센터 만드는 겁니다. 힘들면 상담받으세요. 심리치료 지원합니다. 직원들이 감동합니다. 회사가 우리를 챙겨주네. 담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찰 9개를 세우니까 백성들이 감동했어요. 대왕께서 우리를 위해 절을 지으셨다. 전쟁으로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곳이 생겼다. 더 중요한 건 사찰이 단순히 종교시설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육기관이기도 했어요. 승려들이 글을 가르쳤습니다. 의료기관이기도 했어요. 약초 치료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관이기도 했어요. 가난한 사람 도왔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교회 성당절이 단순히 예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무료 급식 소상담센터 교육센터 역할도 하는 것처럼요. 담덕이 평양에 세운 사찰 9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평양은 단순한 변방 도시가 아니라 중요한 도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393년 이후 담덕은 평양에 계속 투자했습니다. 평양성 보강. 성벽을 더 높이 쌓고 더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남쪽 작전 나갈 때 후방 기지로 쓰려고요. 백제 칠 때 평양이 보급기지였습니다. 식량도 여기 쌓아두고 병력도 여기서 출발하고 현대 군사 용어로 비유하면 전진기지입니다. 한국군이 휴전선 근처에 전진기지 만드는 것처럼 담덕은 평양을 남방 전진기지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은 3인 정책. 3인이 뭐냐? 백성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국내성 사람들아, 평양으로 이사가라. 현대로 비유하면 정부가 세종시 만들면서 공무원들 이주시키는 거죠. 서울에서 세종시로 가세요. 집도 주고 수당도 줍니다. 담덕도 똑같이 했습니다. 평양으로 가면 땅 준다. 세금도 3년간 면제다. 집 지을 제목도 지원한다.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평양으로 가면 이득이네. 하나둘씩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20년 지나니까 평양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신하가 보고했습니다. 전하, 평양 인구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담덕이 웃었습니다. 좋다. 이제 평양이 제2의 수도가 됐구나. 사실상 양경 체제였습니다. 수도는 국내성인데 평양도 거의 수도급으로 성장한 겁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행정 수도는 서울인데 부산도 거의 수도급 도시가 된 거죠. 담덕은 이렇게 평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장수왕의 천도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408년입니다. 담덕이가 됐습니다. 즉위한 지 17년째죠. 이해의 담덕이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아들 거련을 태자로 책봉.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담덕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거련을 태자로 삼는다. 신하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거련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10대 후반쯤 됐을 겁니다. 담덕이 거련에게 물었습니다. 거련아, 태자가 되면 뭘 해야 하는지 아느냐? 나라를 배워야 합니다. 맞다. 나라를 배워야 한다. 그런데 나라를 어떻게 배우느냐? 거련이 답했습니다. 책을 읽고 담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만으로는 부족하다. 발로 뛰어야 한다. 발로요. 국경 가봐라. 백성들 사는 모습 봐라. 관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봐라. 군대가 어떻게 훈련하는지 봐라. 거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덕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 나이 때 뭐 했는지 아느냐? 태자셨습니다. 그래. 13살에 태자가 돼서 5년간 배웠다. 그래서 18살에 왕이 됐을 때 할 수 있었다. 너도 지금부터 배워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최대한 많이 배워라. 그래야 나중에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현대 기업으로 비유하면 회장이 후계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지금부터 각 계열사 돌면서 실무 배워라. 현장 경험 쌓아라. 이론만으로는 회사 못 굴린다. 담덕이 거련에게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첫째, 군사훈련. 태자도 군대를 알아야 한다. 변방 수비대에 가서 한 달 있어라. 거련이 변방에 가서 병사들과 같이 먹고 자고 훈련했습니다. 둘째, 행정 경험. 지방관청에 가서 관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봐라. 거련이 지방 순회하며 행정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셋째, 외교 수업. 다른 나라 사신이 오면 회의에 참석해라. 듣고 배워라. 거련이 외교 협상 현장을 봤습니다. 넷째, 백성들과의 만남. 궁궐에만 있으면 백성들 모른다. 나가서 직접 봐라. 거련이 시장에 가서 농촌에 가서 백성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년간 이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거련은 나중에 장수왕이 되어서 98세까지 살며 고구려를 최전성기로 이끕니다. 그 기반을 담덕이 만들어준 겁니다. 담덕은 자기 무덤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능비를 세울 계획도 짰고 능을 지킬 사람들도 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수묘인 제도입니다. 수묘인이 뭐냐? 왕릉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담덕이 특별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광개토 왕릉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수묘인 330가를 정한다. 330가구가 왕릉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수묘인은 매매할 수 없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당시에는 사람을 사고 파는 게 가능했습니다. 노비 제도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수묘인은 특별했습니다. 수묘인은 왕릉 지키는 사람이다. 귀족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다. 신분을 고정시킨 겁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국가 중요시설 경비원의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경비원은 국가 공무원이다. 민간 기업이 마음대로 고용해고 못한다. 담덕이 수묘인 제도를 만든 이유는 첫째, 왕릉의 안전. 왕릉이 도굴당하거나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요. 둘째, 피정복민 관리. 수묘인 330가는 어디서 왔을까요?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입니다. 백제후 영거란 숙신. 여러 곳에서 잡은 사람들이죠. 이들을 수묘인으로 삼으면 반란 못 일으킵니다. 왕릉 근처에 묶여 있으니까. 생계는 보장됩니다. 땅 주고 면세 혜택. 신분은 고정됩니다. 매매 금지. 일종의 피정복민 통제 시스템이었던 거죠. 셋째, 레거시 보존. 담덕은 자기가 죽은 후에도 업적이 기억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능비를 세우고 수묘인을 두고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재벌 회장이 재단 만들어서 장학금 주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재단은 남아서 계속 장학금 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겠지. 담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죽어도 능비는 남아서 내 업적을 전할 거야. 실제로 414년 장수왕이 세운 광개토왕릉비는 16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410년 동부여 정벌 이후 담덕은 대규모 전쟁을 멈췄습니다. 즉위한 지 19년째죠. 신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더 이상 전쟁을 안 하십니까? 담덕이 답했습니다. 전쟁은 끝이 없다. 하지만 이제 잠깐 쉬어야 한다. 왜입니까? 백성들이 지쳤다. 담덕이 창밖을 봤습니다. 20년간 전쟁을 했다. 병역에, 세금에, 부역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제 백성들을 쉬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오래간다. 410년부터 412년까지 담덕은 내치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세금 감면. 전쟁 끝났으니 세금 줄여준다. 3년간 반으로 줄인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대왕 만세. 둘째, 전사자 가족 지원.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 가족에게 땅을 준다. 전사자 유가족들이 감격했습니다. 대왕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셋째, 관직 정비. 전쟁으로 공세운 사람들을 등용한다. 능력 있으면 출신 상관없이 쓴다. 신진 세력이 조정에 들어왔습니다. 넷째, 불교 진흥. 사찰을 더 짓고 승려들을 우대하고 불교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백성들이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전쟁 경제에서 평화 경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제 군수품 생산 줄이고 민수품 생산 늘린다. 군대 규모 줄이고 복지 예산 늘린다. 담덕이 딱 그렇게 했습니다. 신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그런데 혹시 백제나 후연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쩝니까? 담덕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유지한다. 하지만 전쟁은 안 한다. 차이를 알겠나? 군대가 강하면 적이 안 쳐들어온다. 전쟁 안 해도 되는 거지. 군사력 기반 평화. 현대 국제 정치 용어로 하면 억지력이죠. 내가 강하니까 너희가 감히 못 친다. 412년입니다. 담덕이 병석에 누웠습니다. 39세였습니다. 현대로 치면 한창 일할 나이죠. 40대도 안 됐어요. 그런데 몸이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과로. 18세부터 21년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전쟁, 행정, 내치, 외교. 모든 걸 직접 챙겼어요. 몸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거련 태자가 아버지 병상에 왔습니다. 아버님. 담덕이 아들을 봤습니다. 거려나, 예, 아버님. 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줄 게 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쉬십시오. 담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들어라. 시간이 없다. 담덕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첫째, 평양으로 천도해라. 평양요? 아버지가 준비해놨다. 너는 실행만 하면 된다. 평양으로 가야 남쪽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거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백성을 돌봐라. 전쟁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강하다. 명심하겠습니다. 셋째, 능비를 세워라. 아버지가 한 일을 기록해라. 후세 사람들이 알게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넷째, 절대 방심하지 마라. 백제는 언젠가 다시 반격한다. 중국도 언젠가 쳐들어온다. 항상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담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할 만큼 했다. 이제 내 차례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412년 담덕이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국사기는 413년으로 기록하는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중요한 건 너무 일찍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39세요.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을 나이였습니다. 414년입니다. 장수왕이 아버지를 위해 능비를 세웠습니다. 광개토 왕능비. 높이 6.39m의 거대한 비석입니다. 내면에 빼곡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총 1775자. 무슨 내용일까요? 첫째, 고구려 건국 신화.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와 고구려를 세웠다.
둘째, 광개토왕의 업적. 영락대왕이 즉위하여 사방을 평정했다. 백제를 쳐서 58성 700촌을 항복시켰다. 신라를 구원하여 외를 격퇴했다. 후연과 싸워 요동을 확보했다. 거란비려 숙신동부여를 복속시켰다. 셋째, 수묘인 규정. 수묘인 330가를 정하고 매매를 금지한다. 장수왕은 능비를 세우며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업적을 영원히 남기자. 1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실제로 16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비석은 서 있습니다.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 가면 볼 수 있어요. 현대로 비유하면 위대한 CEO가 죽었을 때 전기를 출판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전기처럼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기억해라. 광개토 왕능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담덕이 22년간 한 일을 총정리해 볼까요? 391년 18세 즉위, 군제 개편, 연호 영락 선포, 백제 정복, 한강 이북 장악, 요동 확보, 후연과 10년 전쟁, 거란비려 숙신동부여 복속, 신라 구원, 보호국화, 평양 프로젝트 사찰 9개, 축성 3인 정책, 장수왕 태자 책봉, 내치 정비, 412년 39세 사망. 결과 영토 4배 확장, 사방 안정화, 완충지대 확보, 평양 기반 구축, 후계 체제 완성. 18세부터 39세까지 단 22년 만에 이 모든 걸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18세부터 39세까지 뭘 하셨나요?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개인의 삶을 꾸리셨겠죠. 담덕은 그 기간에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412년 가을 담덕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대왕께서 돌아가셨다.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귀족들도 슬퍼했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은가? 하지만 장수왕이 일어섰습니다. 백성 여러분, 신하 여러분. 모두가 장수왕을 봤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고구려는 계속됩니다. 아버님께서 닦아놓으신 길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수왕은 아버지가 남긴 걸 완성했습니다. 427년 평양 천도, 475년 백제 왕도 함락 계로왕 전사, 중국 북조와 대등한 외교, 98세까지 장수하며 고구려 최전성기 구축. 담덕이 씨앗을 뿌렸고 장수왕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담덕은 전쟁하면서도 내치를 챙겼습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지만 담덕은 실행했습니다. 그 차이가 역사에 남는 사람과 역사 속에 묻히는 사람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